방금은 그 좋은 게 시나리오 각본 없죠? 네. 2024년 5월 25일 5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농부 대표 박기현입니다. 먼 길 오신다고 애쓰십니다. 반갑습니다. 시나리오 각본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 각본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죠. 황금을 놓고 시나리오 각본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되고, 내가 몇 시간을 배워가야 될 거는 그 시간 내에 강의를 듣고 가시면 되고, 끝까지 가면 오늘 오후에 늦게까지 가시는 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배우고 가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 원예 쪽, 채소 쪽, 원예 쪽, 깻잎 뭐 이런 거 원예 쪽 손 한번 들어주세요. 원예 하우스 총 몇 명? 다 들어보이소. 하우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사람, 6명. 그 외에는 과수입니까? 또 가수. 과수 몇 명입니까? 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노지 채소는 노지 채소. 예. 노지 채소로 들어가잖아요. 예, 고추 예, 맞습니다. 노지. 예. 고구마도 그렇고. 예. 과수가 대다수고, 그 다음에 노지. 예, 요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뭐 해드릴까요? 요걸 하우스 뭐 해드릴까요? 그걸로 있어. 처음부터 하죠. 처음부터야?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적은 걸 가수부터 6랑 내기 처음부터 하죠. 예. 좀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우리 좀 제가 힘을 좀 더 내야 돼. 빨리 보내야 힘이 쓰는데 많이 앉아있으면 부담됩니다. 나중에 내면 올라가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끝까지 세는데 복숭아도 있고 뭐다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더듬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식물의 기초 이론은 최근까지 밝혀드린 최근의 버전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과 나온 거. 우리가 식물이 먹어야 될 영양소를 분류를 시킨다면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 야, 이 예를 믿으라. 그런데 요 분석표는 인정하되 거기에 처방전, 우리가 추천 비료는 별개예요. 그걸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물론 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서 할 수 있는 기본 메뉴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방법은.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에 과다된 거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떤 품종, 이 사이마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 같은 경우는 또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비료가 있더라도 좀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 성분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외들은 관계없더라는 거죠. 식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 심줄이 빨갛죠? 여기가. 그러면 얘는 뭔 이야기하냐? 얘는 가리가 많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그 온도계를 가지고 적외선 온도계 얘를 때렸을 때 온도가 높아요. 그 진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또 다르고요. 어제 복숭아 가지에 잎이 아래니 위에 잎이 차이가 두께가 다르니까 온도가 2도 차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잎을 진녹색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에 의해서 과다된 거는 우리가
포도 외 것들은 다 안 써도 된다는 결과를 나왔어요. 샤인마스켓은 지베린 처리하는 것들은 지베린 처리하는 것들만 비료를 그 성분이 많더라도 균일하게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 포도의 샤인, 인하고 에어박과 참외에서 나타난다. 이 종들은 비료가 있더라도 질소만 가지고 비료 11양을 맞추니까 여기서는 지베린 과다 창의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사계절의 이식값을 이 사계절을 나눠 놓고 이 계절의 비료량을 계산했을 때 지금 원해하시는 분들은 직사광선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하우스 내 광량을 조도계를 사서 광량을 재야 되고 잎의 표면 온도를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 하는 분들은 3월 초 정도에 하우스에 35% 차광을 해야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 한 분이 이제 제라피오 오면 됩니다. 그래서 햇볕 양이 직사광선이 몇 이상이 됐을 때 작물이 앞으로 성장이 아니고 뒤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중도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광량에 따라서 우리는 광량을 줄여줄 때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덜깻잎의 밀양의 장근익 맹장님한테는 이제 그런 안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하우스 작물에 차광망을 씌웠느냐? 겨울에 재배하는 딸기를 1월 24일날 차광망을 씌웠어요. 말이 안 되죠? 한겨울에 딸기 하우스에 차광망을 씌웠다. 왜 씌웠겠습니까? 딸기란 종들은 직사광선이 잎이 맞았을 때 대사작용이 빨라지더라는 거죠. 호흡작용. 그래서 잎의 기공 탈수에 해당이 벌어진다는 거죠. 기공 탈수가 됐을 때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추니까 작은 이파리들이 뿌리 온 비료를 다 먹고 옷을 가지고 타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계절의 이식값하고 무관하게 작은 잎에서 여기에서 잎은 기공 탈수를 해서 대사작용이 멈춤이 일어나고, 그러면 작은 잎들은 멈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영양을 뿌리에서 이쪽으로 나가요. 직접. 그러면 이 많은 비료를 먹고 얘만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잎의 직사광선량을 줄여야 될 작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4일에 딸기 하우스에 차광망을 씌웠다. 그러면 24일을 덮으려고 그러면 언제 정도의 그 사람과 원원했겠냐는 거죠. 농가와. 그래서 많은 결과와 기술력을 개발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 시기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걸 계속 밝혀내서 하겠다. 그러면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은 이 계절의 이식값을 또 달리 맞춰내야 됩니다. 이 계절의 이식값의 표는 북위
35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진주시청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걸로 기준점을 잡아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북위 몇 도? 경도 128도. 북위와 경도. 우리 요와 여기 도수가 있죠. 지구는. 요게 북위죠. 여기 경도입니까? 요 하여튼 두 개가 두 개는 자신이 모르겠는데 요 시점과 요 시점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경도입니까? 북위죠. 예. 그래 북위는 요렇게 집어서 경도를 요렇게 집어서 요게 진주시청 기준으로 잡아낸 겁니다.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일출 일몰식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1월 15일이 제일 춥고 7월 15일이 제일 공기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고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중심권에서 이 시값을 또 나눠내고 비료량은 여기에 2.7 여기에는 노지에는 2.5 하우스에서는 2.1 그리고 여기에는 1.8 이 기준의 이 시값에서 토양 수분을 계산하면 35에서 45%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최저치와 최고치의 이 시값을 또 나눠내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없는 이 시값 0.3 이하 그러면 0.3 이하는 이 깻잎이 아침에 일액을 맺어도 일액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분해가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떨어져도 병은 안 합니다. 그런데 병이 제일 많이 하는 이 시값은 0.6에서 0.8의 이 시가 병이 제일 많다는 거죠. 병이. 그리고 1.2 이상이 되면 이때는 일액을 안 내줘요. 일액이 없어요. 일액이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병을 안 하더라. 병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작물들이 마늘이나 양파는 농약을 거의 안 써도 되는데 마늘에는 녹병이라는 놈이 직접 뚫고 들어오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농약을 쳐야 되고 그 외들은 우리가 고자리팔이라든지 무름병이라든지 흑색균익병 이것들은 다 잎에서 내려간 일액 때문에 그래요. 딸기를 심어놓으면 딸기가 왜 죽을까요? 딸기가 왜 뿌리가 벌레가 생겨요? 이 딸기가 심어놓으면 하우스 딸기를 심어놓으면 일액이 맺어서 여기에서 이 시값이 낮다는 거죠. 1.2 이상이 되면 요 계절의 이 시값에 맞추면 되겠죠. 1.2 이상이 돼서 1액 여기에 송골송골 맺힌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뿌리가 들어가면 뿌리에 곰팡이 균이 생겨서 녹이 먹더라. 이 균이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우리는 분해해야 되는 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액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백질, 일액의 영양소는 아미노산 단백질. 이 영양소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병이 생기더라. 그 병의 이름은 무름병, 노랑병, 생강 노랑병, 그 다음에 마늘의 흑색서급병, 이런 병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이 병은 이 식감만 1.2 이상을 올리면 병이 안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딸기 육면을 키울 때 일액이 맺으면 쿨러를 3일 한 5일 안에 돌리고 씻어버리면 돼. 씻어내버리면 된다. 세척을 하면 된다. 일액을 씻어버리면 병이 안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그러면 뿌리 썩은 병이 안 생겨요. 뿌리가 왜 썩어? 썩을 이유가 없거든요. 뿌리가 썩고 뿌리가 썩은 거 외에 뿌리에 여기에서 벌레 작은 뿌리 파리. 그럼 얘는 왜 생겼을까요? 뿌리가 썩어서 꼼꼼한 냄새가 나니까 온 거예요. 썩어서 온 거지 안 썩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기 육면을 키울 때는 필히 쿨러를 들어가 물을 씻거라. 씻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씨값을 1.2 이상 올리면 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해야 되는 작물들을 이렇게 병이 안 생기는 무병의 그 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1.2 이상에서는 1액이 없다. 1액이 없으니까 병을 잘 안 하겠죠. 이것도 비가 오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잎 속에 함수량이 뿌리 함수량이 많으면 1액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보다 0.3을 빼가 쓰고 차광을 할 때는 계절의 이식값이 0.5를 더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차광망을 씌우면 계절의 이식값에 0.5를 더하면 더 올라가야 돼요. 차광이 되는 순간에 잎이 수분 정발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 그 계절의 이식값도 맞춰야 되고 조도량도 맞춰야 되고 광량, 잎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1.2 이상이 되면 감자에 역병, 마늘에 무름병, 고다리파리, 그 고다리파리 약 같은 건 필요 없는 약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고다리파리 온 거지. 그리고 흙이 들어서 일액이 타고 내려가지 않아도 안 와요. 고다리파리 같은 경우에. 그 마늘의 고다리파리 약은 필요치 않은 약을 국가에서 낭비를 해서 쓰고 있다. 국가적인 굉장히 손실이에요. 우리가 사과나무 재배하는 분들 있죠? 사과 하상병이 병입니까? 사과 하상병은 올해는 없죠. 거의 없죠. 경남도 지금 한참 걸음 묻는데. 예? 충청도에 지금 한참 걸음 묻어요. 비가 오다가 안 오서 그렇게 해요. 제가 병이 아니라고 며칠 이야기했는데 사과 가지가 서 있으면 이렇게 오고 차린 날이에요. 사과 가지 누워 있으면 병이 없어요. 일액이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죠. 사과 가지가. 그럼 여기에 일액이 타고 요 가지가 말라 죽거든요. 누운 가지는 사과가 일액이 오리오리 따로 떨어지니까 말라 죽질 않아요. 요 성가지. 성가지가 말라 죽는데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1액. 사과 하상병은 1액. 그 이식값이 0.6에서 0.8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1액이 제일 많이 맺거든요. 그러면 수지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인데 이거는 국가의 행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구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해서 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사과 가지가 한 개 죽으면 어때? 사과 가지가 한 개 죽었다고 해서 사과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균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 균들이 요런 균들과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국가가 돈을 헬스를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냐면 500평에 SSG 한 차씩 약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다가 약을 3종류를 주면서 약 한 차 치는데 그 500평에 국가에서 집행된 약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그거 못하게 막아야 돼요. 다른 데 돈을 써야 되지 왜 거기다 쓸 때인데 돈을 쓰냐고 필요도 없는데 사과까지 한 포기에 말라 죽었다고 나빠지는 게 뭐 있어요? 농가에서 비료를 안 줘서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식물이 처음에 자랄 때 햇순이 나올 때 그 햇순이 나올 때는 이것들은 잎속에 탄수화물이 진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액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먹었던 걸 뿌리에서 온 걸 아마들일 수가 없어요. 식물은 물을 준다고 물을 먹느냐? 물을 안 먹어요. 왜 물을 안 먹느냐? 잎속에 들어있는 설탕 양만큼만 물을 먹어요. 그럼 설탕은 왜 뭘로 만드느냐? 뿌리에서 근권 미생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질소분이 거죠. 질소. 그럼 요소만 주면 잎에 일액은 안 낸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토양 분석에서 토양 분석표에 질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있나요? 병원은 많으나 의사는 많으나 치료약은 많으나 무병장수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병 안 들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소화를 잘 시킨다? 병원을 안 간다. 소화를 잘 시킨다? 병원을 안 간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 약, 무병장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도 죽고 1등 많은 사람도 죽고 2등 많은 사람도 죽고 3등 많은 사람도 죽어요. 100살을 못 넘깁니다. 그 병원이 그래 많고 의사가 많은데 우리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아직까지도 개발해야 될 게 무수하게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의 하나가 사과의 하상병은 병이 아니다. 그 가지 한 개 말라 죽었다고 손해 간 일 없다. 그 가지만 놔주면 되지. 뭘 또 신경 쓰냐. 그 이상한 걸 만들어가 더 국가적인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을 끄집어내가 자꾸 부각시키면 엄청나게 많아요. 양파 같은 거 요소비를 안 주면 말라 죽어버려요. 이파리가 가스가 차가. 양파 이파리 어떻든가 이렇게 이파리 햇볕 좀 여기 열 받아가지고 녹아버려요. 그럼 뭔 병이라 그럽니까? 녹균병. 녹균병은 가리 가다해서 열 받을 때 생긴 병이 녹균병이에요.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 세포가 죽었으니까 안에 영양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곰팡이가 피겠죠. 빨리 온 곰팡이가. 근데 이거를 뭘 약을 치고 있어. 우리 한국만 의원들은 요소만 열심히 주고 있으니까 녹균병이 이는 하나도 안 나요. 잎에 엽록소의 양이 많으면 탄수화물이 많으면 열에 견디 가지고 상처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온열상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작게 주면 생기는 병들이 아주 많더라. 잿빛 곰팡이, 흰가루병, 녹균병, 무름병, 썩은병 뭐 이런 것들이 병이 비료를 작게 줘서 생긴 병이다. 이 식감만 맞으면 절대 병이 안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수분 35에 45% 계절의 이 식감 뭐 강의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연면시비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에 힘을 계속 보태주는 거다. 더해주는 거다. 그리고 영양제는 골드그린 골드칼라는 특징이 있어서 품질을 좋게 하는 장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장점. 그래서 우리가 농업 농가에서 실패하는 주 원인들은 99%가 실패하는 원인이 충과 균, 그 다음에 비료량입니다. 그죠? 충과 균, 비료량, 그 다음에 요것만 맞춰내면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료량을 맞추면 지금에 우리가 쓰는 비료량, 그 농약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지금의 우리가 이 시값만 맞추면 농약을 30%에서 최대 60% 이상까지 전략할 수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약 하나도 안 쓰면 되니까 양파는 100% 전략할 수 있죠. 농약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양파는. 그건 뭐 그 녹병이 없으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병이 없습니다. 여름에 무배추 심하고 농약 쓰고 있죠. 뭔 병 약 씁니까? 무름병 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무름병은 일액이 타고 나서 생긴 병이거든요. 작년에 사과 농사 지을 때 부패병이 많이 왔죠. 그 부패병은 비료를 적게 줘서 일액이 맺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탄저병은 살 때면 이렇게 폭 들어가고 부패병은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면 부패병이 생긴 사과 농장들은 불안병이 있어요. 불안병. 그리고 껍질이 이렇게 완전히 많이 껍질이 터실터실하고 지난 겨울 지나고서 좀 죽은 나무가 생겨요. 그 주 원인들은 비료가 작아서 일액을 맺어서 일액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균이 발생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봄에 생기는 사과 화상병이나 자두, 복숭아의 세균성 구멍병, 이게 병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병 아니에요. 입 두께가 두껍게 나면 세균성 구멍병에 약을 안 친다는 거죠. 이게. 일액만 안 맺으면 생기지 않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일액. 그래서 우리는 일액을 안 맺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시비량을 적정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의 중요성, 요소 참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비료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병들은 비료 부족에서 생기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병들은 비료 부족에서 병이 생겼다. 이거는 사과의 화상병, 그 다음에 그 옆구리 생기는 거, 방금 그 뭐라 그러죠? 옆구리 생기는 거 뭐라 했죠? 불안병 말고 그 사과 이 나무 몽대 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불안병 아닙니까? 불안병이네. 그래. 예. 그 다음에 진물 내놓는 병 있죠. 복숭아에 수지병도 이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세균성 구멍병. 이것들 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찍을 필요 없고, 잿빛, 그 다음에 노균병, 그 다음에 흰가루병. 이것들은 다 비료 부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병, 무름병, 이거 뭐 줄줄이 있잖아요. 무름병, 그 다음에 노란병, 균열병, 그 다음에 균열병. 하여튼 저 강의에 나오는 것들은 줄줄이 많아요. 이것들은 약으로 잡는 병이 아니고 요소 비료로 잡는 병들이에요. 요소 비료. 근데 요소 비료를 줘도 안 먹는 타이밍이 있어요. 안 먹는 게. 그 다음에 여름에 재배하면 메론 같은 거 바이러스 하는 거 있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이마스케 포도에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던가요? 이파리가 꼬글꼬글해지니까 뭐 오갈병, 샤인에 잎이 오글오글해지니까 바이로드
이건 병 아니에요. 요소 주고 물 뿌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서 세포가 쭈그러지는 거예요. 이놈은 바이러스를 맨날 바이러스래. 병 아니에요. 이거. 비로 가다 고온열상이다. 특히 우리 그 메론 심어놓고 뭐 쪼글쪼글해지고 호박 심으면 쪼글쪼글해지면 일찍 심은 것들이 하우스에서 거의 쪼글쪼글해 오그러지면 전부 다 바이러스를 그러거든요. 그거는 약 물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차강해주고 잎에 직사광선열이 줄여주고 뭐 맹물 씹어주고 그럼 풀어지는 거죠. 심지어 제주도 밀감에 가도 바이러스가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그걸 갖다가 아인병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바이러스 바이로도 역병, 청고병, 그 다음에 그 고추가 죽었는데 떼국물 잘라가지고 물이 나오면 뭐 청고병이고 물이 안 나오면 역병이고 이 두 놈이 중심이 없죠. 이름이 두 개, 세 개 되고 중심이 없는 건 원인이 그거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생기냐, 이파리에서 이래기 타고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타고 여기 간 거예요. 이래기에 의해서 생긴 병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모종상에 모판을 부어놓으면 아침에 가면 물방울 동글동글 맺혀있죠. 이 테두리에 고개 쪽으로 타면 어떻게 돼요? 폭삭 녹아버리죠. 그럼 뭘 그러냐, 잿빛 곰팡이 그래요. 잿빛 곰팡이. 그 잿빛 곰팡이는 일액에 의해서 생긴 거지, 잿빛 곰팡이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직접 가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잿빛 곰팡이가 직접 가해를 했다라면 지구는 멸망해버려요.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직접 가해를 하는 병들은 녹병이나 탄저병 몇 가지 병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식물을 많이 못 죽여요. 일부만 발생해요. 녹병이나 탄저병 같은 경우는 직접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으로 방제를 해야 되나, 얘들은 많이 안 생겨요. 이제 이게 되죠. 그럼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죠. 지구의 식물은 요거는 병균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병이고, 식물이 서로 전쟁을 할 때는 일액이에요. 야, 위에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여기 사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를 죽여서 먹으려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겠죠. 얘가 얘를 죽이려고 하면 뭘 사용해야 돼? 돌멩이, 칼, 총, 뭐 삽다른 낫다른 없죠? 그럼 얘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겠냐면 일액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잎에서 동글동글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고 요놈한테 묻혀요. 그럼 누가 와요? 잿빛 곰팡이. 요놈이 요놈을 먹어버린 거죠. 불안병. 사과에 불안병 하는 거 있죠. 불안병. 사과에 불안병, 수지병, 복숭아에 수지된다. 요것들을 요놈한테 이파리 떨어지면 이파리에 병을 만들어 이파리 삭혀버리고, 그러면 나무 줄기에 떨어지면 나무 줄기 삼겹고, 사과 화상병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줄이거든요. 사과 가지에서 이파리에서 일액이 여기에 많이 묻어가지고 이게 농축이 되니까 화상병이라는 균이 가지에서 쏙 뚫고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가지 한 개밖에 안 죽는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덜 하잖아요. 그럼 나무 전체를 묻혀버려요. 위에서 똑똑 떨어뜨리가. 그럼 요놈 죽여서 사키가 먹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동물이나 곤충보다 먼저 전쟁을 했어요. 식물이 동물이나 곤충보다. 그래서 식물이 동물이나 곤충보다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들이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를. 그 결과 이전에 먼저 병이 일어나지 않는 비료량을 맞추고 연면십이라고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깻잎에다가
요 깻잎에다가 오늘 물을 줄 건데, 그럼 내일 아침에 병이 일어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어떤 병이냐? 제피곰팡이 일어날 거예요. 노란병, 병이 일어날 거예요. 줄기가 죽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깻잎에 오늘 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명량이 설탕 11을 충분히 해야 돼요.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을 물 한 마리에 120g 아니고 300g, 500g 집어게 쳐놔요. 그 물을 아무리 뿌려봐라 얘가 죽는가? 일액이 안 나와요. 들어있는 요게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연면시비에 설탕을 섞으니까 설탕이 들어가 있죠. 그 설탕량에 의해서 안 죽는 거죠. 일액을 안 뱉으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 회원들이 고추밭에 장마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면시비에 설탕 농도를 평상시에 고추에 골드그린이나 칼라 60cc에 설탕 120g 하다가 장마통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설탕을 120g, 200g 올려버려요. 그러면 고추가 물이 들어가 있거지 물이 잠겨도 안 죽어요. 어떤 거는 요까지 모가지까지 잠겨도 안 죽어요. 고추밭에 고추가 물이 모가지까지 잠겨도 안 죽는 고추 잘 없어요. 다 죽겠죠. 근데 한 것만 놓고 안 죽어요. 왜 안 죽겠습니까?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뿌리가 설살 아니에요. 잎 두께가 얇으면 뿌리가 설살해서 시드는 경우가 있어요.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잎 두께를 두텁게 만들어내면 절대 장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덜깨나 하우스 이게 맹물을 위에서 주는 거, 덜깨, 상추 뭐 이런 거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다. 물을 위에서 뿌려가지고 관수하는 시설, 그런 것들은 필히 우리 상태가 별로 것이냐면 영양제부터 살포하고 물을 주도 비료주도 그래줘라. 그리고 물 다 주고 이파리에 물기 많으면 다시 영양제 쳐라. 그래서 일액을 안 맺게 바로 만들어 놓으면 병이 안 옵니다. 이해되죠? 요소 비료는 참 좋다. 박사님, 요소 비료 아니면 병 못 잡는다. 박사님, 요소 비료가 병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회원들 수박밭에 흰가루병 온다, 메론밭에 흰가루병 온다, 뭐겠습니까? 100평에 요소 5kg 간제라. 그다가 연면십 해줘라. 연면십에 설탕을 조금 높게 써주든지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서 써라. 흰가루병은 설탕만 치도 잘 죽어요. 흰가루병 균이 붙어있는 잎 뒤에, 여기 뒤에 흰가루병이 있으면 직접 여기 흰가루병에 설탕이 맞으면 120g 누가 소주라고 했어? 소주는 쓰는 것 같으면 그 침투가 빠르게 게 좋은 건 맞는데 낮에 그래가 콜라겐 다 채워주지. 사장님 질소를 주니까 이시가 안 올라가던데 은갈조가 있고는. 아 맞습니다. 그게 그 요소는 암모니아 태질소, 암모니아 태질소. 그래서 요소를 물에 타놔놓고 척척이 담그면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대. 예, 그래서 얘가 토양에 결합할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돼요. 없다고 자꾸 주면 안 돼. 식물 죽어버려요. 근데 천평에 요소 10개를 줘도 끄떡도 안 해. 천평에 요소 10포야. 예. 그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주고 있는데. 그게 이시는. 그거 우리가 천평에 요소를 그 7일에 2포를 줬잖아요. 그럼 하루에 얘가 먹는 게 1kg씩 먹으면 100평에 7kg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70kg를 먹어야 되는데 40kg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작물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박수 쳐야 돼. 크게 자라있는 작물들이 뭐 덩치가 커 있는 것들은 하루에 100평당 1kg 정도는 먹더라는 거죠. 100평당 1kg. 그렇죠. 그럼 100평에 1kg는
100평에 1kg는 0.08의 이 식값인데 하루에 먹는 얘들이 0.08을 먹는데 그럼 100평에 0.08을 먹으면 하루에 100평에 1kg씩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료를 갖다가 우리는 1000평에 일주일에 7일의 요소를 벌어줬으니까 많이 줬다. 적게 줘서 배가 고파서 적은 거지. 기지가 안 올라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저도. 그리고 그래서 작물 상태를 또 살펴봐야 돼. 그리고 토양에 따라서 비록 이렇게 가버리는 놈도 있어. 토양이 물리성이 여기 그 글자를 쓰는데 점질토냐 중점질토냐 중산질 왕사질토 이 네 개 속에 비료의 흡착력이 다르다는 거죠. 흡착이. 점질토는 또 많이 주고 나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무기물 원소가 퇴비를 삭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기물 원소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1000평의 작물이 뭐죠? 밀감이. 밀감이야? 예, 예. 밀감 어디죠? 합천입니다. 합천이야? 지금까지 그 1000평의 비료 몇 개 들었어요? 지금 40개 들어갔습니다. 여섯만. 40개야? 예. 그 땅이 모래 땅입니까? 아니 보세 땅, 보세 땅. 복세? 보세, 예예. 복세 땅. 보세 땅. 예, 그 물 빠짐도 좋고 예. 땅 예, 예. 좋죠. 그러면 그 합천 밀감이 이제 왔구나. 제가 오늘 숙제를 2개 풀고 왔습니다. 뻥가하고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교는 거. 뻥가. 부풀가. 밀감이 알은 요만하고 요 밀감이 예예. 요거는 요만하고 요거는 요만한 그 차이거든요. 알은 안에 그 먹을 거는 작고 껍데기만 부풀어 있다. 밀감이 그 뻥과가 나오는 종류들이 땅콩 있죠. 땅콩 있고 그 다음에 밀감 있고 토마토 있고 몇 종류 있어요. 몇 종류 있습니다. 알이 안 차는 것들이 그 수박이 북수박 있죠. 안에 쭉 비가지고 어디 뭐 소리 나는 거 북소리 나는 거 북수박. 딸기도 빈 것도 있고 그 샤인머스켓도 빈 게 있고 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뻥과 종류의 그 밀감의 저온 때문에 영양 이동을 안 해서 여기 뻥과 되는 게 많아요. 수확 시기가 늦다는 거예요. 추울 때. 아 우리 9월달에 하는데. 9월달에? 예예. 9월달에 뭐 무은 게 없어가지고. 문교. 그렇죠. 뭐 별로 추운 게 없으니까 뻥이 되죠. 올해는 많이 줘봤으면 좀 나설란가. 네, 풀려요. 그러면 작년에 요소 한 푼도 안 했거든. 올해는 다음 달 되면 제주도 가서 밀감 강의하러 있을 거예요, 제가. 어. 그 제주도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들어. 내가 좀 거시기 한다고 제주도 가서 밀감 내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해. 아니, 내가 그래도 한국문헌법 대표고 뭐 좀 한다고 했는데 제주도 가서 무주질 안 해, 처음에. 아, 그런다고 안무준 바람에 제가 제주도에서 1년에 몇 천만씩 갖다 들어봤어요. 한 번 가면 한 500씩 쓰고 왔는데 한 보름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제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거기도 역시 곧 맹장님이 그 탄생할 겁니다. 그 기술을 몇 년간 가르쳐냈어요. 그 우리가 이런 과육과 과실 차이에서 뻥 떠버리는 거, 이것들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의 두께. 밀감 잎 두께를 말합니까? 그렇죠. 잎 두께가 얇아서 잎 두께가 두껍다 소리는 통통하게 살이 쪄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요 잎은 보세요. 노릇노릇하죠? 그죠? 근데 요 잎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또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밤에나 낮에나
그 시기는 바짝 들고 있어야 좋은 거잖아. 들고 있는 놈이 힘이 있는 거지, 들고 있지 않는 놈은 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방에 있는 고추나 바깥에 있는 고추나 하우스에 있는 고추나 꼬부러지고 힘없는 고추는 별로예요. 인기도 없고. 이것처럼 빳빳이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빳빳이 서고 있습니까?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탄수화물이 있다는 소리예요. 탄수화물이 있다는 이 토양의 비료를 가지고 물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전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면 얘하고 두 개가 좀 차이 나요. 얘는 절간이 아주 짧죠. 마디가 쪼물쪼물. 얘는 뭐지 뚝뚝 커버리잖아요. 그럼 요 두 놈은 또 달라요. 요 두 개가. 그러면 안 크게 만들려고 하면 요소를 뿌려도 되지만 요소를 못 뿌릴 때는 우리가 설탕을 쳐가지고 탄수화물만 늘려버리면 안 크죠. 왜 안 크느냐? 내가 충분히 만족하면 식물들은 키가 안 크게 되죠. 원래요. 식물들은 키를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키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공격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 작물이 키를 키운다는 공격의 목적이 있어요. 공격의 목적. 일단 키를 키워야만이 다른 놈한테 내가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늘을 찌우겠죠. 그럼 비료가 작으면 첫째 행동 나오는 게 웃자람이 나와요. 비료가 작으면 웃자람이 나와요. 그런데 얘는 보면 마디는 소목소목이 나거든요. 그런데 안 좋잖아요. 비료가 작아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식값이 낮게 가는 거죠. 여기서 요 이식값 비료가 작아서 이렇게 크는데 요거는 가리가 많아서 노릇노릇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의 목적이 있는 놈은 일단은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에 우리 감사합니다. 그럼 웃자람이 생긴다는 것은 공격의 목적이 있다. 포도가 마디가 길어지거나 과실이 마디가 길어지거나 그 복숭아의 도장지가 많이 나거나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 전달 방식이 잘못된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전체를 통틀어서 강의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수도 있고 원해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복숭아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지가 아래 쳐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장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난 잎들이 요 잎과 관계 있겠죠. 그럼 얘가 먼저 나오거든요. 도장순보다 봄순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면 시비를 해서 이 해수가 어제 왔던 우리 여주의 신명식 명장님 같은 경우는 봄에 목면 시비, 연면 시비를 지금 총 현재 14번인가 뿌려버리니까 얘들이 복숭아가 얘가 안 자라요. 이게 못 자라요. 얘가 더 강하게 해서 나무의 껍질 여기에서 내려가는 영소가 여기 가거든요. 뿌리에 여기 가요. 여기 가서 연놈들이 요리 찾아가고 그럼 얘가 나기 전에 얘가 계속 영향을 먹이고 얘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도장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봄에 초기 연면시비, 목면시비가 하늘 땅만큼 중요해요. 거기에서 제가 개발한 게 32년 동안 단감에서 실패하고 개발한 게 황금언론법 최초 4대 공식 이론입니다. 그 개발하는데 32년 걸렸어요. 묵고 살자고 개발한 게 61년 걸려버려요. 그걸 파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61년이 걸려버려요. 태어난 날짜보다 2달 먼저 개발했거든요. 9월달인데 7월달에 개발했으니까 한 2달 정도 내가 살라고 61년 본나는 60밖에 안 되겠죠. 한갑 때 2달 남겨놓고 개발한 게 흙 먹는 거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별난 짓은 해야죠. 강원도에 가가지고 감자 당신들 내가 잘하니까 내한테 배워라 그러고
제주도 가서 밀감 당신 내한테 빼라 그러고 금산에 가서 인삼 당신 헛골에 요소비로 줘봐라 하나도 안 준다 그러고 안 죽어요. 일액이 안 맺으면 모두 병이 안 생기거든. 그런데 이 복숭아에 가지가 하락지가 됐는데 사과가 가지가 쳐졌는데 여기다 연면식을 더 많이 하면 상단에 있는 얘보다 얘가 더 과일이 커버려요. 그럼 얘들은 식물은 생각이 없어요. 식물에 스트레스 받는다 말하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식물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 개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도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왜 여러 사람들 헷갈리게 하냐면 식물은 스트레스가 아니고 장애, 비장애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지에서 영양이 많이 가면 이 나무 가지를 보면 작년도 신초에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목질부예요. 요게 하나의 요 안에 거 요거 하나 당연히 만들어진 건데 요 속에 탄수화물 저장을 많이 하면 가을에 이 잎이 단풍이 잘 돼요. 그럼 도장지가 난 거는 여기에는 단풍이 안 들어요. 이 잎은. 왜 그러냐? 이 목질부 속에 탄수화물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잎이라는 게 잎 자루가 안 떨어져요. 영양이 다 충족이 되고 나면 영양을 더 연결 안 하기 위해서 이파리 요 자루에서 영양의 관을 끊어버려요. 그럼 여기 충족이 다 됐거든요. 그럼 이 나무까지는 체내 저장량 면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가지가 올해는 그 가지를 쓸 거냐 말 거냐 안 씁니다. 올해는 이 가지에 영향을 안 써요. 언제 씁니다? 요 잎에서 나와가지고 내려가면서 여기에 살점을 찌운 거. 요 살점을 찌운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점을 찐다는 게 우리가 산에 송고백금은 거 있잖아요. 송고백금은 그 꿀청이 목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질. 목질이 되면 이 목질은 올라가는 목적을 둔 거죠. 내려가는 목적을 안 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무나 밭둑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크면 껍데기 싹 벗겨버리죠. 그럼 껍질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내려가는 영양소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끝부터 착착 죽어 와요. 여기부터 착착 죽어 오는 거죠. 굶겨서 죽어버리는 거죠. 나무 껍질을 박피를 하거나 껍질을 낫을 홀랑 벗겨버리면 이 영양이 얘들은 이 목질부에 있는 체관은 영양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가지고 쪼개지지 않으면 이동합니다. 영양이 이 구멍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무 껍질이 조금 벗겨지다 해서 나무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게 못 내려서 뿌리가 굶어 죽을 뿐이지. 그래서 이 청은 봄에 새순이 나면서 여기에서 붉은 진액으로 작년 거는 막아요. 이게 이거는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이테는 언제 만들어진다? 봄, 여름에 만들어지는 게 나이테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나이테는 겨울에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전년도 가지를 갖다가 영양 이동관을 막는 건 봄, 여름에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이테 강의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테는 가지를 자르고 나면 영양의 관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양이 여기서 다 못 먹으면 이렇게 죽고 나오는데 여기를 갖다가 강하게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방식을 만큼 여기 안 나요. 그 도장지는 약간 볼록한 자리는 자기가 원래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납니다. 몸이. 근데 그 나는 걸 안 나기 위해서 여기서 가지 배열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 그래서 봄순을 연면 시비를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연면 시비를 안 하게 되면 이 봄순 자체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단의 잎은 탄수화물이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연면 시비에 탄수화물을 공급시켜서 성장을 시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 성장도 하고 영양 생산을 내리죠. 빨리 많이 내려줘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고 봄순에 달려있는 과실이 세포량이 늘어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를 굵게 만들죠. 밑에 목질부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목질부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로 쳐졌다고 해서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쳐져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 황금만홍고 회원들이
복숭아가 아래쪽 가지에도 똑같이 커요. 그 봄순에 연면 시비를 갖췄기 때문에 세포량을 갖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횟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역온도에 생육이 비례한다. 역온도. 역온도. 그 역온도는 탄수화물이 많으면 요 잎이 진녹색이 되기 때문에 진녹색은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함수량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요놈 들깨하고 요놈 들깨를 갖다가 물을 주면 얘는 가물게 만들어가 시들시들할 주면 얘는 얼마 안 먹어요. 얘는 많이 먹어요. 내 입속에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은 잎에서 먹는 양이 잎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입속에 들어있는 여기에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물을 먹어요. 그럼 이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지면 떨어질 만큼 물을 안 먹어요. 여름에 단감 가수원에 가문다고 물을 열심히 주면 물을 먹을까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요소를 주고 물을 주면 잘 먹어요. 요소를 주고 먹으면 잎이 두꺼워지면서 물을 그만큼 먹어내가지고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근데 비료는 안 주고 NK 줘놓고 물을 준다. 감히 물을 먹겠어요? 이슬을 이래고 다 뱉어버려요. 요소를 안 주고 NK 준 감은 감 꽃받침에 감이 열어있고 좀 커있으면 여기 물이 보이가 까맣게 되거든요. 잿빛 곰팡이 흘러버려요. 왜 흘렀냐? 일액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식값이 낮았어. 그래서 감이 떨어진 거면 요 까만 것도 있어요. 한 8, 9월 달에 했어요. 그것들은 잿빛 곰팡이예요. 그 잿빛 곰팡이는 일액의 영양소를 먹고 발생하는 균이라는 거죠. 일액 속에.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봄에 과수에서는 성분을 갖다가 내는 게 책자에 그 펴보면 책이 나와요. 책자에 보면 1번, 2번, 4번 공식이 있어요. 4대 공식. 그 속에서 보면 연면 시비를 하지 않으면 그 공식이 1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연면 시비. 그래서 연면 시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3월달부터 9월 말까지 이 시기에는 하우스나 노지나 빛이 장애가 되기도 한다. 햇빛이.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밀감에 4월 초에 차강을 해버렸거든요. 35%에. 차강을 해도 토양 속에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잎이 노릇노릇해져요. 4월 초에 차강망 씌웠어요. 밀감 하우스에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원예 농사하는 분들은 비닐이 투과일 좋은 거 피오핀 거 아주 그 색깔이 투명한 거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내 작물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직사광선이 너무 강해서 겨울에도 해가 돼요. 직사광선이 좋다고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온도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옆온도가. 그럼 옆온도는 우리가 자외선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햇빛을 맞았는데 그 빛이 그러나 이 자체가 열이 나거든요. 우리 그 대주라식 한 거 전등 브레시 불빛죠. 그것도 여기서 한 5m 10m 밖에 비추면 여기 빛 닿는데 열이 나요. 빛은 에너지 전달이 돼요. 빛이 되기도 하지만 밝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반사대가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햇볕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열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 이파리들이 식물들이 열에 견디도록 수분을 날리는 거죠. 요 이파리 뒤에 있는 숨구멍 여기 숨구멍에서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은 전체 영양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채소나 음식도 전체 영양소 아니에요. 그 부분의 일부분의 영양소를 우리는 미생물로 가지고 삭혀서 완전한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혈액으로 영양으로 쓰는 거죠. 근데 얘도 똑같아요.
뿌리에 흡수된 영양소를 직접 먹는 것도 있고 분해를 해가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어요. 그래서 연면시비로 요소를 써야 될 때 있고 요소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강의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뿌리에 비료가 없는데 잎만 살짝 살을 찌우나면 고온기에 가서 금방 나빠져 버리거든요. 뿌리에서 먹어야 정상적으로 된다. 연면시비 좋아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 일은 잎이 좋으니까 내가 뿌리에 비료 있는 걸 많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뿌리에 비료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육이 나빠져요.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햇볕이 강해지는 시점부터는 원예 작물들은 3월달에서 9월 말까지 사이에는 일부 차광을 해주는 게 경제적 소득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차광을 여기에 차광을 35%가 우리나라의 국내 제일 적은 건데 이 프로를 했을 때 이 시값을 0.5를 올려야 된다. 올려라. 이 시값 0.5를 올려야 돼. 차광을 했을 때 이 시값 0.5 올려야 돼. 계절의 이 시값은 직사광선을 맞는 걸 개발해 놓은 거고 차광을 하게 되면 이 시값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내 가손이 양날 저녁에 해질 때까지 햇볕을 보는 거와 3시에 산꺼늘이 내리는 거 이 두 개를 보면 어느 게 다 수확할 수 있냐? 오후 3시에 산꺼늘이 내린 곳에 다 수확할 수 있다. 오후 3시에 산꺼늘이 와야 돼. 그래야만이 다 수확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수확을 못합니다. 직사광선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양만큼 우리는 잎에 공급해서 엽 온도를 낮출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존에서. 그래서 친구가 감농사를 짓는데 그 소똥 채비 주고 소똥 그 다음에 복합비를 주고 NK 주고 잘 돼요. 근데 지는 음달이라 음달 양날의 친구가 배워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밭도 양달에는 안 돼. 똑같이 해도. 그 말은 엽 온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엽 온도가 올라가면 탈수 증상으로서 잎에서 탄수화물 생산을 더 적게 합니다. 그 원인은 내려가는 양이 적어서 그래요. 뿌리로. 낮에 수분 정발이 많아서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음달보다 양달이. 그런 역현상이 벌어집니다. 1조량이 많으면 우리는 다 수확을 거지만 1조량이 많으면 다 수확을 못할 경우가 더 많다. 장애가. 그리고 우리가 봄에 퇴비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퇴비를 주는 것이 빨리 망한다. 두 말이 동일하거든요. 가수원에 퇴비 주면 빨리 망한다. 순수한 퇴비는 괜찮지 않습니까? 빨리 망하고 싶죠. 아니 똥으로 안 하고 그냥 볏짚 같은 거나 그런 건 괜찮아요. 볏짚. 근데 톱밥을 많이 주면 또 두더지가 되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줄 때 얇게 깔아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한 포대씩 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나무가 돈을 얼마나 벌어주는데 이 나무가 그죠? 나무가 돈을 얼마나 벌어주는데 이 나무한테 뭐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여기다가 퇴비를 갖다 잔뜩 부어놨죠. 몇 포를. 그러면 요 나무는 이 파리가 나와서 첫 번째 잎,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이 오그려져 버려요. 몽방해져 버려요. 잎이 오그려져 버려요. 왜 그러냐? 가히 가다. 요 이파리 있죠. 요거. 뒤로까지 잎이 있다네. 요렇게 안으로까지 잎이 있죠. 요렇게. 안으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된 원인이 그에 대해서 봄에 가리 가다예요. 예. 예, 맞네요. 그 퇴비를 줬을 거예요. 네, 퇴비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난 퇴비를 좀 오래 줬거든요. 아니, 똑같이 줘도 당간만 유독 이러더라고요. 아, 요거는 그 뒤에 흑석병이 붙었어요. 흑석병이요. 예, 뒤에 심줄에 병이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농약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이렇게 줘버리면 여기도 양쪽에서 퇴비를 이렇게 줘버리고 여기도 줘버리고 이렇게 퇴비를 많이 줘버리면 이 퇴비 양이 그 이상으로 소량으로 줘야 되는 건데 다량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나오면 이 장애를 한창까지 장애를 줘요. 그럼 소똥캡이 돼지똥캡이 몇 년은 잘 되다 그 뒤부터 안 됩니다. 장애 일어나고. 제주도 밀감 가온에 가보면 하우스에 가보면 거의 다 돼서 캡이 많이 주고 농사 안 돼 이제. 돼지똥, 돈분, 두분, 뭐 말똥, 거기는 말똥도 나와요. 제주도 말똥, 돼지똥, 소똥, 닭똥 이렇게. 그 제일 많은 게 염이 제일 많은 게 닭, 돼지, 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염이 적은 게 요게 좀 피해 적고, 근데 요것도 계속 쓰면 안 돼. 장이 일어나요. 염이 많아요. 그래서 일정한 영도 이상에서는 유기물을 한답시고 우리가 축분을 사용하니까 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퇴비 많이 주면 빨리 망한다. 농사지가 있고. 자, 이제 이게 요번에 시간은 난상 토론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난상 토론에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됩니다. 포도도 되고 깻잎도 되고. 요거는 풀약을 치세요. 여기 꼬리 있을 때요. 아니요. 예? 목면 시비를 했는데 그게 과했는가 봐요. 목면십이 과해가지고 이래 잘 안 되고, 이게 풀약은 오래 가요.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게 꼬글꼬글해지는 이런 것들은 그 풀약에서 제일 많이 와요. 풀약. 한 번도 안 썼고 아닌데. 풀약은 언제 쳤습니까? 작년에 쳤어요? 제가 목면 시비를 작년에 풀약 치냐고 제초제. 아니요. 그 앞에는 풀약을 잘 안 써요. 제가 대충 하나 피고. 1년에 한 번도 안 칩니까? 풀약. 풀약을 쳐갖고는 그런 현상이 제가 없었고. 아니 풀약을 한 번 쳤어요. 작년에. 풀약을 안 썼어요. 잘 안 친다고요. 풀약. 안 쳐요. 잘 안 친다, 친다, 안 친다, 이거 이야기해. 아니 이게 제초제는 네. 많이 갈 때는 3년이 갑니다. 그렇대요. 그런데 3년이 가는데 풀약이 내가 아마 보니까 그림을 아마 두 번을 처음에 이어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또 넣은 것 같아요. 약 그 그림 통을 보니까. 많이 하면 오그리집니다. 살포했는데 또 살포해도 오그리지고.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또 더 잘 되라고 또 더 쳤는 것 같아서. 두 분 따블 예, 눈이 그 다음에 제가 경기 있다 보니까 눈이 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쭉 빠져야 될 그 꽃눈이. 예, 오그리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노랗게 되어 있지만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세게 치면 오그리 붙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얼마 정도로 쳐줘야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 파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는 걸 봤을 때 가를 보고 자꾸 이렇게 목면 시비를 옆면 시비를 해야 되고 위로를 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줘야지. 장애를 좀 많이 입었잖아요. 예. 장애를 좀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잎을 생각해갖고 계속 이 가지가 몇 개가 몇 프로가 이래요 가수원에. 가수원이 한 3분의 1은 다 이렇게 오그려졌어요. 3분의 1은 좀 더 되는데 회복이 좀 돼갖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꽃이 또 열매가 달리는 부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가지가 이렇게 된 건 이건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궁금한 게 연면 시비를 하고 비료를 줘야 되는지 가만 놔둬야 되는지 그게 비료도 줘야죠. 비료가 없어도 안 되니까. 지금 그 상태로 봤을 때 계속 이거 하던 대로 해야 됩니까? 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가지가 길어지면 이거는 그 열매 가지가 아닌데 열매 달린 가지가 요리 되면 이파리 몇 장대를 잘라버리죠. 열매 달린 가지도 그렇게 되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지금 있는 적심해져. 이게 좀 적심 시기는 좀 늦어요.
예. 계속 이제 또그 시비를 하고 또 연면 시비도 해줘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요게 엠보싱이 나오는 겁니다. 만지고 요것도 엠보싱 나오고 이 빠릅니다. 이게 엠보싱도 나오고 자,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데 앞에 예, 좋다는 잎이 두고 엠보싱이 나온다는 겁니다. 뒤로 넘겨주고 있어 그 이파리 엠보싱이 나오는 겁니다. 이파리 만져보면 엠보싱이 나오는 게 그것보다 더 뽀록뽀록하게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래 보니까 그 뭡니까 앞에 끝이 쫙 말리면서 뒤에 예. 그 뭡니까 그걸 적심을 하시는 그 명장 예. 거 보고 저도 보니까 그 상태는 고렸는데 이제 장애 입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아, 그, 속상해서 뭐, 안 아파지고 예. 사모님은 초보자니까 그 질문 받아야 될 건 아닌 거고 일단은 그까지 질문 받고 그만 정지하겠습니다. 과하게 치면 해가 됩니다. 그리고 황금을 놓고 연면 시비를 요거를 1회만 하라 그럽니다. 그 남는다고 또 살포하면 2회 되거든요. 그러면 잎이 오그러져 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연면 시비에 우리 골드그린 칼라 쓸 때 여기에다가 그린이나 설탕을 썼는데 다른 걸 한 개 플러스 하겠다. 그럼 우리 거 빼라 그럽니다. 농도를 맞추어 놨는데 그 이상 올려버리면 잎이 피해가 납니다. 네, 이해되죠? 한 번 쓰고 남는다고 살포한데 또 더 살포해버리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과거에 뭐 한 개, 영양제 엮고 아이고 좀 한 개 더 엮어보자 이래가 이상이 없었거든요. 두 개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황금을 놓고 해서는 기준값 딱 맞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을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이해되죠? 예. 요소 같은 것도 희석해서 안 넣는 게 좋겠네요. 그걸 이러면 이걸 빼라 그러죠. 될 수 있어요. 그 작물마다 캔디 내는 게 있는데, 감자가, 연면 시비에 얼마나 이러면 힘이 좋은지 1500 리터 그러면 250, 500짜리 3개죠. 여기에 요소를 8포를 넣어도 안 죽어요. 연면 시비 하는데 그렇죠. 그 전라도 보성에서 8포를 넣어도 치가 안 죽어서 그 어제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어가 써도 면적당 들어가는 비료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 안 됩니다. 우리로 먹어야 돼. 위에다 아무리 덜 부어도 먹는다 해도 안 된다고. 작물마다 견디는 힘이 다르고 그 날짜에 다른데 이게 기준값을 함부로 바꾸면 그 자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양은 아불로 엮거나 중복하지 마라. 예. 그 다음 요소를 넣으면 언제부터 그 이시가 올라갑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 토양에 따라 다르고 그 토양의 유기물 그리고 또 흙 알갱이 흙 입자에 여기에서 암모니아 체질소에서 여기에서 암모니아가 없어지고 질산체가 여기나 여기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결합이 돼 질산체가 돼야 척경이 되니까. 질산체가. 그리고 그 땅에 가원에 이제 로타리 쳐주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타리를 안 치니까 비료가 흡착을 잘 안 되는 거죠. 땅에. 그래서 관리기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이빨 그 다 닳은 거. 이빨 닳은 거. 그걸 앞으로 치지 말고 이게 경기처럼 치고 나가니까 땅을 이빨 좀 빼주고. 그래서 사과밭이나 밀감밭이나 가수에 복숭아나 로타리 치야 돼요. 로타리를 안 치니까 비료를 하염없이 줘도 식물이 먹어도 소리 안 해요. 로타리를 안 치고 비료 주니까 비료가 가버려요. 길 따라 땅에서 물길 따라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로타리 치라 그러고
우리 회원들이 사과밭에 비료를 주고 녹이가 주고도 물을 주고도 여러 번 해보니까 비료를 줬는데 이 사과 두덕에 비료를 여기 줬는데 또 여기서 쿨러로가 물 뿌리가 줬는데 비료를 없어요. 그래서 비료를 주고 풀 베는 기계로 로타리를 쇠를 여기까지 치니까 이 시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부터 일부 땅을 뒤집어야 되겠다. 땅을 뒤집기를 해야만이 비료가 그 토양에 결합이 잘 되더라. 그래서 그 땅에 로타리 치본 지 한 10년 돼 갑니다. 네, 그 한번 쳐져 있어. 관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깍질이가지고 나무가 깍질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용역 불러가지고 그 소천이 쫓 제주도는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용역 불러가지고 쫓든지 보내 쫓든지 해라.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밀감에 기감 레드안 하는 거 여기 맹장 될 분은 다 쫓았어요. 제가 소천에 보고 쫓는 거 영상 찍었거든요. 땅을 안 뒤집으니까 땅에 물리성이 없어서 비료가 흡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시도 안 나오고 비료를 줬는데 이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뒤집는 시기를 그 뭐 겨울이나 눈이 부풀 때 그때 그 이전에 땅을 뒤집어야만이 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땅을 뒤집어서 올해 지금 수확하는 놈도 지금 비료를 계속 줘도 잘 안 먹습니다. 못 먹어냅니다. 일단 계속하면 저번에 저거지 올해. 그 용역 애들 불러가지고 소신이 짧은 거 해가지고 조사도 그 인건비 얼마 안 들어요. 그 주인이 하려면 더워도 경영자는 바쁘다. 못한다.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경영자는 바로 경영을 하는 사람이지 바쁜 사람은 경영자가 노동자예요. 못한다는 것은 경영을 잘못하는 거지 못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경영자가 되어야 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시책등기 사가지고 한번 매번 테스트 해보고 그러게 해보.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더지가 많은 거는 이 잡을 방법이 두더지 그는 나옵니다. 두더지 창이 있고 예. 두더지 창은 이 땅을 자금자금 밟아놓으면 그 자리에 오는 자리 편하거든요. 그 자리에 땅을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두더지 창을 설치하고 거기다 보드랑 모를 깔아버려요. 그러면 창이 때려. 근데 흙에다 해놓으면 창 날이 안 들어간대. 두더지 잘 잠그면 여기 들어서 두더지 창을 놓는 자리는 여기다가 보드랑 모래 해놔야 창날이 잘 들어가서 두더지 잠대. 창날이 좁혀서 날이 빨리 들어가 두더지 찍어야 되는데 흙이 단단하면 창날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두더지 잡을 때는 땅을 갖다가 물 주고 나서 자금자금 밟아서 두더지 땅에 길이 나와요. 그럼 그 길이 나오면 요 두더지 잡을 자리는 흙을 딱 일정하게 파내고 창을 설치 우리 부드러운 흙을 모래 같은 흙을 부드러운 갖다 놓고 창을 딱 설치해놓으면 올라서 뜨뜻하잖아요. 덜면 창이 쏘잖아요.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황금어농법으로 하면 유막 코팅을 하고 물을 줘버리면 그 기름 성분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렁이를 잡거든요. 지렁이를 잡고는 안 와요.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나 두더지가 자꾸 사라집니다. 두더지가 그 사과밭에 두더지 많이 오는 거 1년에 제초제 살포하면서 기름 여가 살포하면 두더지 쑥쑥 줄어들어요. 양밀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주 원인은 지렁이가 없었어요. 예, 아무리 해도 임금이 안 나거든요. 지렁이 없으니까 두더지 파고 구더기 파놔도 지렁이 한 마리 안 나오니까 갚으리. 그리고 기름 소독을 바닥에 해주면 개미가 없어져요. 그 봄에 일찍 그 노지 가수원에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거나 제초제하고 살포하면 개미가 없어가지고 그 진니물이라는데 응애가 밀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 저 앞에 깻잎 한번 봐주시죠. 날씬한 고기 제가 먹었습니다. 예. 근데 깻잎 겨드리가 노란 티를 두르면서 끝이 타거든요. 그 뒤에 맹장님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리가다. 가리가 맞습니다. 가리가다. 아, 나중에 척김이니까 척김이 지금 만들어가니. 예, 가리가다. 얘는 가리가다. 이렇게 잎이 두껍고 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 소리는 야가 배가 고파서 빼작빼작 하는 거지. 그다 인상가리는 잔뜩 줘가지고 인상가리 줘. 그게 영양가가 없어서 마디가 쏘물게 크거든요. 얘는 영양가가 충분해서 쏘물게 크는 거. 이 마디가 쏘물쏘물 크는 거. 얘가 지금 생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잎이 좀 불량스러운 한 개씩 달아놔야 돼. 그럼 여기 지금 일하려고 하면 잎이 딱 팔아피고 일할 잎이 없지. 뿌리가 굶어지고 새카맣게 깻잎이 따다 땡기면 쑥 빠지는 거 있거든요. 그것들은 뿌리가 다 이게 이 자체에도 탄수화물로 내려갈 게 없거든요. 지 혼자 먹고 살아도 먹을 게 없는 판국에 뭐 내려줄 게 있나요? 그럼 뿌리가 굶어가 그 음해가 다 죽어요. 그 깼다가 땡기면 쑥 빠지면 기본으로 밑에 잎을 살려놔둬야 되겠네요. 그 살려놔도 안 돼요. 이 시값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초는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요소를 좀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요소가 보약이다. 그래 열매 심어야 된다. 예. 그 고추를 심었는데 예. 고추 마디가 길고 키가 크기는 게. 배고파서. 근데 걸음은 그 사실 소걸음하고 소 밑에 있는 걸음하고 그 복합비료를 많이 넣었거든요. 복합비료 얘네 똑딱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걷는 거. 그래서 그 이마카레 마이들에서 걷는 거 싶었으면. 기술센터 토양 분석에 요 표를 보면 우리나라 땅들이 거의 대다수 인상가리 가다예요. 그 인상가리 가다에다가 또 인상가리 빌어주게 되면 안 되죠. 인상가리 가다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된 땅에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 농산물을 먹는 사람도 몸속에 플러스 전기가 늘어버려요. 나빠져요, 인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거기에 그러면 심으면 안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아니요. 퇴비 안 주고 요소만 하면 되잖아요. 대비는 하지 말고. 그렇죠. 그 우리가 토양에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올복 비료가 있대에 32다시 뭐 예. 그거 넣고 그러면 요소 넣고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비료를 얘들한테 뭘 줘야 될지 써야 될 비료. 자, 그 다음에 완효성. 완효성은 18-부터 해가지고 22-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NK, 그 다음에 복합. 이렇게 비료가 있다면 우리가 줘야 될 게 이제 고추를 감자를 심는다. 요 놈을 2개를 넣고 올코팅 요 놈을 2개를 넣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냥 4개가 들어갔죠. 추비가 요소로 들어간대요. 요소 한 2포 정도 들어가면 돼요. 놀고리 좀 됩니다. 백pen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고추를 심었다. 그 다음에 요소 1개에 올코팅 1개 들어가면 돼요. 이건 1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름, 한 개가 한 푼입니다. 그렇죠. 한 포. 그 다음에 여름 무를 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무슨 1대1로
그다음 단감을 재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본이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를 얼마나 열 거냐는 그 나무 수령이나 그 면적에 비해야 된다. 사과를 재배하면 역시 마찬가지 요놈도 요소 들어가야 되고 올코팅. 그럼 요것들은 사과 밀식이 되어 있으니까 한 포 한 포 들어가서 작아요. 요거는. 근데 대표님 그러면요. 당감 한포 이거.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래서 올 겉대기 지금 32-77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토양에 지금 77이 토양이 거의 대다수 인상가리 과잉 상태인데 다시 그 들어가면 또 과잉되는 계속 과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 배를 해도 그럼 요소를 한 개 들어가고 올코팅 한 개 들어가야 돼. 그럼 포도를 해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포도는 시설에 있어가지고 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골라서 주면 돼. 그래서 캠벨이나 베레 그저 엠베이 그리고 지배리 처리 안 하는 것들은 요소만 줘도 괜찮아요. 요소만 줘도 괜찮다. 요거 바꿔. 근데 어디에 이 시값은 계절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줄로커가 만들어줘야 돼요. 지배린 처리하는 건 지배리 처리하는 거는 21-나 성장에 18-. 그걸 줘가지고 지배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소 써라. 지배리 처리하는 거다. 지배리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나요. 지배리 처리할 때는 좀 문제가 달라요. 질소가 많으면 지배리 과다에 되어버려요. 과다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소를 주는 건 좋으나 요소가 줬을 때 장에 일어난 작물이더라. 그럼 우리가 그 채소를 심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들깨를 심고 하우스에 그 수박을 심고 토마토를 심었다. 토마토를 심었다. 요놈도 들깨를 심을 때 우리는 고온기에 심느냐 저온기에 심느냐 하는데 그 들깨는 고온 성작물,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워요. 하우스 심어도 더울 때 심어도 겨울 따먹고 겨울에 따뜻한데 그럼 심는 때는 항시 고온이 될 때가 많아요. 봄에 일찍 심는 건 노지 거는 저온이 되는데 그 외까지 덥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우리는 이제 요소 한 포 들어가요. 요소 한 포. 그 다음에 비료가 딸릴 것 같으면 코팅 비료를 땅에 이어놓으면 이게 덜어 있어야만 효과가 좋거든요. 그 추비를 주는 거하고 덜어 있는 거 두 가지 다르더라는 거예요. 땅 속에. 그래서 요놈은 그 수박에도 요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잘 돼요. 토마토도 네. 이렇게 가르쳐 이게 아주 쉬워요. 그 토마토는 비료를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요 표를 만들어 양쪽으로 딱 걸어서 줄로 짝짝 만들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전작기에서 우리가 로타리치가 땅을 꽉 밟아가지고 이식값 재봐야 돼요. 토양 분석해야 돼요. 남아있는 잔량 이시를 계산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럼 지배린 처리하는 거는 그 한꺼번에 하는 그린하고 그거는 계속 해서 쓰되 비료를 지배린 처리하는 거는 21-나 성장연을 보면 좀 줘라.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요소 주는 게 괜찮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늘 양파를 많이 심거든요. 마늘이나 마늘 심으면 요놈 한 개, 그 다음에 올코팅 요놈을 3개에서 한 5개까지 해주지. 그 사질동에는 약간 중점비에서 한 5개 이어져야 돼. 그래 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양파를 해도 그래야만 그 10kg 이상 나와요. 그럼 양파를 해도 심을 때 요소 한 개 들어가고 올코팅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올코팅이 한 3개 정도 들어가요. 3개에서 4개 요소 한 개. 그래서 완효성을 쓰니까
이거 10kg의 가격이 요것도 10,000원 이상이 돼요. 1만원, 만 한 1, 2천 되거든요. 요것도. 완연층이 우리가 2만 떼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올 코팅 얘가 3만 얼마니까 가격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문제는 질소만 코팅이 되고 인산가리 코팅이 안 됐어요. 그럼 10kg, 20kg 속에 10% 함량은 10,000원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10%. 질소 10%. 질소 10%는 만 몇천 한다는 거예요. 한 2 내지 3,000원 정도 합니다. 질소 10% 그러면 이 가격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럼 30%가 3만 몇천에도 가격이 별로 비싼 게 아니라 비료 가격은 어떤 비료가 잘 만들었다 뭐 사는 구성이 잘 됐다는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거는 워낙 가격을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산품처럼 이렇게 새로 나왔다는 게 비싼 거 없어요. 그래서 비료는 완효성을 쓰게 되면 인산가리가 코팅이 안 됐다. 명품 300은 속효성에 가깝다. 요소 알갱이 10개 중에 한 알갱이만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명품 300이 뭐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비료를 쓸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역마다 다 다른데 저 고성 쪽에 가을에 시금치를 심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조를 뽑으면 돼요. 막 기본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봄에 대파를 심었단 말이에요. 여주에서 대파를 심는데 요소 한 개, 올코팅 한 개 일부 사망이 나와요. 그런데 두 개 넣은 거는 사망이 안 나와요. 일액이 맺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100평에 요소 한 개, 올코팅 한 개 넣으면 대파가 일부 죽어요. 그런데 올코팅 두 개, 요소 한 개 넣으면 안 죽어요. 그럼 봄에 비료를 빨리 먹는 작물이냐 늦게 먹느냐의 작물에 따라서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코팅을 갖다가 대파에 한 개 영은 사망 나더라. 근데 두 개 한 개 영은 사망을 안 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 비료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우리는 질병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다. 예. 단감 도장지 질병이시겠네요. 지금 현재 해초리 모양은 하나 그다음에 예,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나무가 이 자리가 가지가 없어요. 산이 경사가 심해요. 그럼 이 가지 쭉 키워가지고 눈 끝에 내가 땡기 내려가 가지 낮춰야 됩니다. 지금 해초리 모양이 하려고 해초리 만들면 안 돼. 키워야 돼. 좋은 자리 키워가지고 나무 수행을 낮추세요. 그걸 끝눈에 묶어가지고 그 끝눈 철사, 요즘 철사 코팅된 철사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빨간 거 파란 거 색깔이 있죠. 그걸 그 공장에 한 박스 사가지고 고놈을 가지고 요 끝눈을 묶어가지고 쭉 당겨 낮춰 있어. 가온을 새로 그 바꾸라고요. 높다면 경사다가 높은 산은 낮은 데는 그 자리가 가지가 없으면 키웠다가 겨울 전쟁할 때 2cm 나누고 잘라서 그럼 내년에 또 돋아나요. 돋아나면서 짠게 그 웃자라 내년 가격이 나와요. 그럼 7월달에 요 굵은 거 잘라놨다가 8월 말 9월 초에 굵은 것도 싹 잘라버리면 요게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2년 키우면 요거는 요 자리에서 간만 조롱조롱 여는 나무가 된다. 지금 해초리는 그대로 두세요. 예, 그걸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필요 없어서 난 걸 해초리 해놨느냐 내년에 쓸 거냐 그 차이가 달라요. 쓸란 것 같으면 이제 적당히 잘라놔도 되고 좀 더 있다가 잘라놔도 되고 해초리 해놔도 많이 안 자르거든요. 그럼 그게 den기가 매서 휴 유인할 거냐? 그러면 그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좀 적게 자르게 했다가 겨울 전쟁 때 2cm를 잘랐다가 다시 도장기를 또 올려서 7월 달에 큰 것들 좀 잘라놨다가 그 다음에
8월 말 9월 초에 싹 잘라버린대요. 싹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요 가지가 내년에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으면 그 자리 도장지 안 나고 간만 딸 수 있다. 예, 예. 며칠 전에 고추 관계상 전화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예. 지금 고추가 순이 잎이 오므러들면서 노랗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침 저녁 맹물 시비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3일째거든요. 예. 후속 처리를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지 여쭤보자. 비료 과다는 맹물이 보약입니다. 비료 과다기 때문에 맹물이 보약이라고. 그 밑에 처음에 그 농협에서 공급하는 그 포대 그릇을 한 37포였더라고요. 100평에. 예. 그럼 이제 그 완호성 이제 요수 비료는 완호성 한 포, 요수 한 포. 예. 그래 4% 했습니다. 그리고 참 유바. 예. 유바 그 2포를 넣어가지고. 지금 일단 일어난 건 비료 과다입니다. 비료 과다기 때문에 맹물 시비해야 된다. 다른 영양제는 그때. 뭐 그린이랑 칼라 이것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지금 썼죠. 잎이 새순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 조금 더 올라올 때 기다리. 알겠습니다. 네. 예. 기름이 독하게 차가 여기 맞았다는 거죠. 하우스에 모종을 구할 수 있으면 빨리 뽑고 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니 그 뽑고 심는 게 제일 낫는 게 하우스는 몸매가 안 맞으면 나무가 엉뚱한 짓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약 이렇게 제초제 쓸 때 뚜껑 있는 걸 쓰면 안 돼요. 뚜껑 없는 걸 써가 살금 저으면서 이게 물방울이 안 날리도록 요리 싹 치워. 이거 이래 흔들어 보면 또 날리거든요. 한쪽으로 요리 싹 치우고 요리 치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뚜껑 있는 거 이거를 뿌까뿌까 하면 바람이 떠요. 그리고 요리 살살 치고 요 뚜껑 요 밟을 앞에 그 노즐 신주 대가 향기다리 살짝 풀어갔으면 안 나른다. 그 지금 뽑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도장기 그 장관 나면 도장기 좀 못 나게 하셨습니다. 도장기 못 나게 하는 방법이 그 나무를 초기 연면시비, 목면시비 많이 해야 도장 제껴놔요. 그리고 여기 없는 자리 계속 솟아나죠. 가지가 없는 자리. 예, 가지가 없는 자리를 막 작년에 잘랐던데. 그렇죠. 그게 짧는데 돋아나는 거는 그 자리에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돼요. 그 가지에 에너지를 안 만들어 쓰면 계속 그 가지 그 자리에 돋아나요. 그래서 그 도장지를 키워야 돼요. 키워가지고 그냥 뭐 7월달에 잘라놔도 되고, 그 방금처럼 이걸 바로 만들어가 가지 감을 달면 이 자리 도장이 나서도 안 돼요. 이 도장지를 가지가 없어서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땡겨버리면 여기 있는 거 내리고 몇 배 좋아요. 그래? 여기 있는 가지가 땡기고 몇 배 좋아요. 가지를 만들든지 앞으로는 단감을 사과의 하수지행으로 하수지로 키우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단감이 이 수평에서 선상에서 열매가 달리는 가지예요. 앞으로 늘어뜨립니다. 그럼 인건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 가지를 유인 가지를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유인 가지 옆으로 가요. 수평 이하로 떨어뜨리거든요. 수평 이하를 약간 굵게가 떨어뜨려야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예. 그리고 그 초기 봄에 연면식은 맛이 안 떨어져요. 초기에 연면식이 하면 맛이 안 떨어진다고. 예. 초기에 맛을 하면 안 떨어져요. 제일 뒤에 안 봐도. 이제 밥 먹을 때 돼요. 예. 크게 여기. 작물이 뭡니까? 고추. 예. 시들어서 그래요. 하우스에 놓지.
노지에 잠잘놓고 가서 고개 숙인 걸 본 거 아니에요? 몇 시에? 그 잠자는 거예요. 예. 고추가 잠잘 때는 고개 숙이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밤 되면 잔다고 이렇게 고추 고개 숙여요. 나팔꽃이 오므려지고, 나팔꽃이 오므려지고, 그 다음에 그 땅콩이 닿고, 결맹자가 닿거든요. 잎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연면십이 사과하고 고추하고 연면십이 식전에 하는 게 낫습니까? 오후에 저녁에 이게 퇴출 단감나무를 가져왔는데 이거 비료를 잡게 줘가지고 나무가 노화된 거예요. 그 퇴비를 많이 주고 요소비를 많이 줘야 되는 이 노화돼서 그렇거든요. 작년도에 이게 퇴추가 조생종이거든요. 그럼 빨리 따기위해서 NK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노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소비를 주면 이제 풀리면 되거든요. 연면십이 자주 하면 이 꽃눈이 지금 쑥꽃이 피고 있는데 지금 꽃눈이 쑥꽃 피고 있는 이 가지는 내년에 잘못하면 또 쑥꽃이 피는데 안꽃 꽃눈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골드그린 골드카라 연면십 자주 해주면 잎이 두꺼워서 쑥꽃 되는데 이 가지가 보면 막지를 못해요. 그 말은 이 나무는 가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때까지 한 게 퇴비를 너무 많이 줬다.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농사를 조절하다. 복합비로 많이 주고 NK 줬다. 요소비료는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요소비료를 퇴추 같은 경우에는 약 9월 초까지 줘야 돼요. 그럼 공기에 비대되는 것들은 더 질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경산에 있는 백용맹장 같은 게 복숭아 따다가 요소를 주고 있어. 조생종 복숭아를 따다가 수확하기 3일 전에도 요소비료를 줘야 돼. 왜 그러냐? 그 나무가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생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에 축축이 돼야 돼. 그 기본 이식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질문 다 받으면 반물 갈 시간 없습니다. 자, 예. 시금치 재배를 하는데. 시금치에. 예. 여름에 우리 나 제재수 저번에 대표님 말씀대로 요소를 갖다가 지금 요소만 치고 다른 건 안 주고 있거든요. 그 땅이 살아났어요. 잘 되는데. 돈 벌었어요. 예. 오늘 500원 갔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예. 이 그린하고 설탕을 갖다 넣으면 좀 안 시들고 안 죽는지 그거 한번 얼마나 양을 얼마나 늘리면 되고. 자, 여름 재배하는 작물들이 좀 전에 우리 맹장님한테 드린 것처럼 이 파리에 맞이하는 직사광선, 햇볕, 빈양. 그래서 여기에 창광막을 씌우라 그랬잖아요. 창망 35% 씌워야 돼요. 100%짜리 여름에는 이제 낮에는 덮었다가 네. 오전에는 한 11시까지는 덮었다 내려놨다가 그 이후는 덮었고. 이제 우리가 11시라 그랬잖아요. 11시 이전에 잎의 온도가 올라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을 11시가 되면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그 인터넷 하면 얼마나 합니다. 그걸 잘 재보셔야 됩니다. 31, 2도. 그때 되면 덮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 적외선 온도계, 잎의 온도를 재야 됩니다. 온도계 재가 30도 되면 덮어보면 되지. 굳이 11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11시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소를 충분히 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덮어나면 안 됩니까? 네? 계속 덮어나면 안 됩니까? 계속 덮어날 때는 이식값이 높아가지고 비록 과다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보다도 우리 깻잎 이것보다도 그 비료가 더 시커멓게 많으면 계속 덮어놔도 괜찮아요. 한 3일 덮어놔도 이상이 없습니다. 탄수화물 농도가 높을 때 비료 과다된 아까 오추가 비료 과다된 거 있죠? 그거는 일주일 덮어놔도 괜찮아요.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을 덮어도 괜찮을 정도의 잎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일주일 덮은데 그 식물은 영양 생산에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순환이. 그 대사정이 돼야 되는데 그 대사작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체력이 좋은 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오후 한 5시까지 할 수 있는데 안 되죠. 그럼 밥 먹고 강의 맞겠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물만 먹으면 하루 이틀은 견딥니다. 이미 몸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비하는 시간은 연면 시비하는 시간은 오전이냐 오후냐거든요. 오전에 하는 것 같으면 1액을 씻어줄 수 있어요. 1액을 씻어낼 수 있어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하면 1액이 없는 상태에 하거든요. 근데 오후 노지 같은 경우에 노지는 3시 이후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3시 이후. 하우스 같은 경우는 너다시 돼야 되겠죠. 그러면 흡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흡수량이. 그 아침에 하는 거는 늦어버리면 해가 되게 돼요. 그럼 기공으로 흡수돼 가지고 낮에 시들거나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연면 시비는 겨울에는 안에 실내 습이 맞을 때는 뭐 오전이나 오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할 때는 일액을 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가 일액을 맺을 때 안에서. 그러나 영양 흡수 면을 보실 때는 오후가 제일 낫다. 연면 시비하고 난 뒤에 설탕하고 하고 난 뒤에 스프링클러 돌리를 하는 거예요. 영양 이동. 그거는 이제 하고 난 뒤 다음 날 영양 이동을 시켜서 알리 속전 속결. 그러면 이 깻잎이 영양 이동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들어있는 놈을 이동시키는 맹물 시비밖에 없어요. 누르가 집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영양 이동이 더디다. 낮에 대사작용에서 여기서 정산작용하고 그 영양소를 내릴 만큼 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이동하고 입 테두리에 묻은 일액을 씻겨낸 맹물 시비. 이게 되죠. 밥 먹으러 가시다.